여러분, 이번 시간은 문학 비평과 문학 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학 비평입니다. 문학 비평은 문학 작품을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 문학 비평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학 비평은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비평 또는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작품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성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사회 환경을 중시하면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탄생할 때 작품은 무엇과 연관지어서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서 파악하고, 또 작품을 만든 작가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비평하는 걸 역사 비평이라고 해요. 작가와 시대 상황을 같이 중심으로 작품을 본다, 이걸 역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비평에서는 작품의 원전 확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작품에 대한 올바른 비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해당 원전, 어떤 작품이 첫 작품인지를 먼저 확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바로 이 역사 비평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심리주의 비평입니다. 심리 비평은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온 것인데요. 즉, 등장인물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작가의 심리나 무의식의 흐름을 심리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작가의 창작 동기나 작품의 내용, 독자 심리 등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심리비평 또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화비평 또는 원형비평입니다. 여러 가지 상이한 작품들의 원형적 패턴을 신화해서 찾습니다. 즉, 작품 속 어떤 서사 구조나 인물의 행동 또는 인물 심리의 어떤 근원을 신화와 연결짓는 비평을 신화비평 또는 원형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도화가라는 고조선 시대의 고전 시가가 있습니다. 고대 시가가 있습니다. 이 공무도화가에 보면 남편, 즉 머리를 하얗게 늘어뜨린 남편이 이 물속으로 빠져 죽으려 하죠. 그때 이제 이걸 그의 아내가 이런 남편을 말려보지만 결국 이제 말리지 못하고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공무도화가인데요. 이때 그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것, 근데 이 물을요, 실제의 어떤 단순한 물이 아닌,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그 양수 속에서 탄생하죠. 따라서 신화적으로 보면 물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남편이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으로의 회귀, 그러니까 모성으로의 회귀로 파악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작품 속 어떤 사건을 신화의 어떤 화소 또는 원형과 관계지어 평가한다고 해서 원형비평 또는 신화비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즉, 문학 작품을 바라볼 때 이런 시대, 작가가 아닌 오직 작품의 내적 형식에만 주목하는 거죠. 내적인 형식, 구조, 이런 내적 형식 구조에만 주목한다고 해서 형식 비평 또는 구조 비평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형식 비평 또는 구조 비평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결국 작품밖에 없다.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비평, 형식 비평 또는 구조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상 작품에 대한 어떤 분석과 평가의 측면에서 바라본 문학 비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작품이 탄생했을 때 그 하나의 문학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건데요. 첫 번째, 문학작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작가 요인입니다. 작품을 만든 작가 요인. 두 번째는 작품이 써진 시대 요인. 세 번째는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 요인이 있겠죠. 이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걸 문학작품 감상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작가, 시대, 독자 요인은 모두 작품 외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외재주의 감상법이라고 해요. 또는 외재적 작품 감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런 외재적 요인보다는 오직 작품의 어떤 내적 형식 구조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합니다. 이런 걸 반대로 내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작품 감상에는 외재적 감상과 내재적 감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외재적 감상 중에서 반영론적 방법을 가지고 작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반영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과 창작 당시 사회적 배경이 갖는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감상할 때, 즉 작품이 써진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반영론적 감상법이라고 해요. 예컨대 두 집안을 대조하여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어. 이럼 자, 결국 해방 직후의 사회상, 이 작품 속에 반영됐다고 보고 이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가지고 작품 속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반영론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라고, 자,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작품을 감상할 때요, 이 작품의 사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럼 이 작품에 사용된 상징인 결국 이 눈과 매화향기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과연 눈과 매화향기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 눈과 매화향기를 해석하기 위한 힌트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다, 힌트를? 아, 이 시가 써진 시대가 언제다? 일제강점기다. 그러면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내리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눈일 수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눈일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시련과 고난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때 눈은 시련과 고난의 일제강점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럼 매화향기는 뭐냐? 이런 시련과 고난에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민족의 어떤 정기, 민족의 지조, 정신, 민족 정신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즉 저는 지금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이 작품에 써진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반영론적 감상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표현론적 감상법입니다. 작품과 작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작품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수영의 폭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폭포의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과연 이때 폭포가 갖는 상징성은 무엇일까? 작가 김수영에 주목해 봅시다. 김수영은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그 암흑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올바른 역사와 민주, 자유에 대한 의지를 찾기 위해서 과감히 현실 속에 뛰어들었던 작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폭포는 김수영의 어떤 저항정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자신은 무서운 기색, 군사 독재 정권에 결국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든 소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김수영이라는 작가를 가지고 작품의 어떤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표현론적 감상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가치관, 작가의 사상, 작가의 어떤 의지, 성장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효용론적 감상법입니다. 효용론적 감상법은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 작품의 효용이죠. 효용가치. 작품의 효용은 뭐예요?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고 난 후 독자가 얻은 느낌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인데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 참다운 삶의 자세, 그게 뭐야? 이 작품의 효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걸 효용론적 감상법, 즉 독자주의 감상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 춘향전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춘향이가 한 남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라는 어떤 그 명령을, 이몽룡을 향한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투옥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어떤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춘향전에서 배울 수 있죠. 그게 이 작품이 주는 어떤 효용가치. 따라서 이렇게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면 이런 건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런 작가, 시대, 독자 요인은 사실은 작품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 요인은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주요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잘못하면 작품 해석에 잘못된 편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육사의 작품은 항상 저항시. 이건 일종의 편견이죠, 그렇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작품을 보면 이육사의 작품이 항상 어떤 그 목적문학, 저항시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런 편견을 막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치고 오직 작품만 가지고 그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작품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작품의 내재적 속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인데, 예컨대 절정에서 겨울과 강철 그리고 무지개의 연결은 그 발상이 놀라워. 다른 거, 작가, 시대, 독자에게 미친 영향,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작품 속에서 시와 시어가 연결된 그 발상 자체가 표현, 그것이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재적 감상법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의 형식 구조나 어떤 내용, 형식이나
내용, 즉 주제, 또 표현 이런 거에 주목하는 걸 내재적 감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외재적 감상과 내재적 감상을 살펴봤는데 올바른 감상은 작품에 대한 올바른 감상은 외재적 감상과 내재적 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국 종합주의적 감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종합적 감상이 필요하다. 왜요? 외재적 감상은 작품에 대한 편견을 주는 단점이 있고 또 내재적 감상은 자신만의 독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시대, 독자에게 미친 영향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분석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어떤 독선, 주관의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출제위원께서 현재 생존해 계신 시인의 문학작품, 즉 시의 시험문제 출제한 겁니다. 근데 그 출제자는 출제에 앞서 시인을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상 또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를 출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시를 가지고 시인에게 출제한다는 얘기만 해놓고 그 시를 가지고 자신이 해석해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나중에 시인이 그 문제를 받아보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시인이 푼 답과 출제자가 낸 답이 서로 다른 거예요. 결국 시인이 틀린 거죠. 사실은 시인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린 거다? 출제자가 틀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출제자는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 판단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왜? 내재적 감상만 했거든. 따라서 결국 올바른 감상은 주관의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한 외재적 감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재적 감상이 주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내재적 감상도 함께 이루어진다. 결국 종합주의적 감상이 바른 문학 감상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문학 감상법이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시 분석입니다. 시의 이해인데요. 여러분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적 화자에서 시가 출발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적 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이고 결국 시인의 메시지는 시적 화자를 통해 대신 전달된다. 따라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의 어조, 화자의 어떤 그 목소리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그리고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화자의 어조, 화자의 태도,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인이 전하는 무엇이 된다? 시인의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시인의 메시지가 곧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시의 주제를 찾으려면 화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조입니다. 어조는 화자의 목소리를 말하는데요. 시의 화자가 작품에서 취하는 개성적인 목소리를 말합니다. 작품에서 화자가 어떤 어조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육사의 시, 내 여기 가난한 누리의 시를 뿌려라, 이렇게 뿌려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어조. 어떤 어조 같아요? 뿌려라, 하리라, 어떤 그 상황과 시적 상황과 굳게 맞서겠다는 대결적 의지, 저항적 의지의 목소리가 느껴지죠. 그렇죠? 이런 걸 화자의 어조,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의리라 같은 의지적인 표현이 쓰인 경우에는 남성적 목소리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반면 한용운의 시, 나는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와 같은 이런 경어체의 목소리에서는 뭐가 느껴져?
여성적 화자의 어떤 경건함, 여성적 화자의 어떤 조심스러움, 그죠? 예, 어떤 연민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거나 또는 씁니다처럼 높임과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성적 목소리, 조심스러움, 연민, 애상 뭐 이런 건 여성적이다. 알겠습니까? 반면 역동, 의지, 저항 이런 뭐가 된다? 예. 죽음 이러면 남성적 목소리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성적 어조입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단정적인 어조.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해서 어떤 남성 화자의 굳건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떤 존경과 그 경건함의 목소리.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다. 어떤 염원의 목소리가 되겠죠, 그죠? 예, 여성적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님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된 씨를 뿌리옵소서. 한용운의 어떤 경어체 어조에서 경건함, 염원, 기원적 어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최승호의 북어인데요. 북어들이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다. 여기 일개 분대, 분대는 여러분 군대 용어입니다. 결국 일개 분대라는 군대 용어를 통해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이런 폭정에 씨름하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꼬챙이에 꿰인 북어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풍자가 되겠죠, 그죠? 예, 대상에 대한 풍자적 목소리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소시민적 속성을 북어, 꼬챙이에 꿰인 북어의 모습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화자가 어떤 시적 상황에서 보이는 화자의 입장, 화자가 견지하는 어떤 자세, 이걸 이제 우리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자가 시적 대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 태도입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에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부드러운 이 흙, 즉 뭐 여러분, 빼앗긴 우리 국토였습니다. 근데 그런 국토에 대한 화자의 어떤 애정, 긍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이 흙을 밟아도 보고 땀조차 흘리고 싶다. 대상에서 느끼는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태도입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꿇어 이웃집에 갔더니 일단 저녁거리가 없습니다. 먹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어떤 전제인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 현실이죠. 근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거지는 누구였습니까? 결국 먹을 것도 없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에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다? 부정적입니다. 다음 의지적 태도입니다. 이육사의 광야인데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합니다. 눈이 내립니다.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매화향기마저, 민족의 정기마저 아득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내 여기 가난한, 즉 부족할지라도 가난한 노래의 씨를, 희망의 씨앗을 이곳에 힘차게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제에 뭐가 느껴져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죠. 저항적, 의지적
대결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찬적 태도입니다. 대상에 대한 긍정적 예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님이시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냥 금이라고 해도 대단한 예찬인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100번이나 단련해서 순도 100인 완벽한 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에 대한 예찬이겠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이 부분,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이건 불가능한 건데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을 받읍소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영원한 사랑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에 대한 절대적 어떤 예찬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념적 태도입니다. 즉 어떤 자포자기, 절망 이런 것들을 체념적 태도로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을 밤쯤은 어디 바로가 있을 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리. 삭주 구성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은 산 너머 먼 육천리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죠. 즉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무엇이다? 체념, 절망. 그러니까 체념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찰적 태도입니다. 성찰, 반성하는 거거든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윤두미의 참 회록인데요. 여러분,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거울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거울은 우리가 비춰보고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다시 비춰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리거울이에요. 우리 오랜 민족의 역사죠. 하지만 그 앞에 보세요. 이 오랜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파란 녹이 껴버렸어요. 그럼 녹이 꼈다는 건 결국 망국, 치욕이죠. 망국과 치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오랜 역사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작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인으로서 국가의 어떤 패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어떤 지배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인식, 성찰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자조적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김수영의 사령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에요. 사령, 죽었다, 무엇이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 결국 부끄러운 태도, 즉 자조적 태도가 들어가 있다. 활자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내 영혼은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태도는 무엇이다? 자조,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 되겠습니다. 자조적 인식. 그 다음 또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들도 그 한낱 보잘것없는 새도 결국은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군사 독재의 정권 아래서 목을 옥죄는 그런 현실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참, 새들도 세상을 뜨는데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자조적 인식이 느껴진다. 자기 자신을 비웃는 태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찾을 것도 없어요. 또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우스없다. 답을 하려구나. 우습구나. 결국 갈 데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우습다. 그렇죠? 예, 즉 자조적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경적 태도입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합니다. 타지 못하는 정열, 박쥐들의 등대, 밤마다 날아가는 별들이 부러워 쳐다보니 발피오. 김기림의 유리창입니다. 시 화자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지만 새들도 세상을 뜹니다. 자유롭게 뜹니다. 부러운 거죠, 그렇죠? 새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경적 부끄러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초월적 태도입니다. 이별이나 상실 등의 고통을 종교 등으로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한다는 건 결국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현실이 화자는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할까? 아니면 그냥 술을 마셔볼까? 자포자기적, 절망적 상태죠. 그러던 찰나에 무엇을 보았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존재야? 이런 절망과 부정적 현실을 뛰어넘는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당신에 대한 태도는 초월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당신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절대적 존재, 광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자, 회의적 태도입니다. 회의, 어떤 의문을 품다 또는 뭐 후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태도입니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즉 살기 어려운 이런 역사적 현실 상황 속에서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어떤 현실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후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적 태도 또는 부끄러움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였습니다. 그 다음 냉소적 태도입니다. 작품의 시적 대상을 업신여겨 비웃습니다. 일종의 조소적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누가? 새가.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날아갔으면 하고 생각해보죠. 그렇죠? 동경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같은 의성어를 사용해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군사 독재 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였습니다. 다음은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이육사의 광야를 보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으니까 이건 아주 오랜 과거가 되겠죠. 여러분. 대과거입니다. 그런데요,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때 강물은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시작되는 과거를 말합니다. 대과거에서 과거로 시간이 옮겨왔죠.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번에는 언제까지 왔습니까? 지금, 즉 일제강점기의 현실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천고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니까 미래의 어느 날이 되겠죠. 따라서 이육사의 광야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시켰다? 시간적 순서로 시상을 전개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광야, 그 다음 김광균의 외인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제 대단히 어떤 그 스케일이 큰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지만 뭐 김광균의 외인촌은 오늘 밤, 저녁, 그리고 오늘 밤,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이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의 뒤바뀜이 시간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백석의 여승입니다. 백석의 여승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여러분, 역순행이라는 건 뭐야? 시간을 역전시키는 거죠. 이 여승은 처음에 여승과의 재회입니다. 이게 현재죠. 그리고 여승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죠. 여승과의 첫 만남. 대과거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딸이죠. 그죠? 예, 딸아이의 죽음. 이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여승은 이제 딸아이가 죽고 나서, 여인은 딸아이가 죽고 나서 여승이 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대과거, 과거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걸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윤동주의 서시 같은 경우도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현재에서 과거, 과거의 미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역순행적 구성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상 전개 방식입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 또는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는 것을 말하죠. 박목월의 산도화에 보면 산은 구강산, 자줏빛 석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무엇으로? 봄눈노가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씻는 암사슴으로 시선이 이동하죠. 그래서 위치의 이동 또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박용래의 전형론 같은 작품도 있어요. 박용래의 전형론. 이 작품도 시선을 옮겨가면서 그 전형론이 내리는 그 공간을 쭉 이동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경 후정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전통 시가에서 많이 사용된 방식인데요. 선경,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경치, 정경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 그죠? 뒤죠?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토로합니다. 조준의 봉황수에 보면 앞부분 뭡니까 여러분? 만국의 비애.
벌레 먹은 둥근 기둥, 빈 낡은 단청, 산새도 비둘기도 둥유리를 마구 쳤습니다. 빛낡은 둥근 단청, 빛낡은 둥근 기둥, 낡은 둥근 기둥, 빛낡은 단청, 다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궁궐이죠. 근데 그곳에 산새와 비둘기가 마구 집을 졌어요. 산새, 비둘기, 결국 외세겠죠, 그렇죠? 망국의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봉황새야, 눈물이 속된 줄 모를 것 같으면 목 놓아 울고 싶구나. 즉 망국의 비애가 되겠습니다. 맥수지탄의 정서. 나라 잃은 탄식. 앞에서는 선경, 뒤에서는 후정이 되겠습니다. 뭐 두시연회 같은 것, 두시연회에 보면 앞부분은 꽃이 폈어요. 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뒷부분 문득 뭐가 생각나요?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의 봄.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선경, 후정. 주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수미상관식 또는 수미쌍관식 같은 겁니다.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서로 상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과 같이 같다는 얘기죠. 한효운의 나룻배와 행인, 또 님의 침묵 같은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즉 나는 임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 희생적 존재고, 임은 나를 타고 물을 건너는 어떤 그 가학적 존재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임을 향해서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기다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그게 이제 나룻배와 행인인데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에서 시작했고 끝도 마찬가지야.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것도 있지만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끝나는 것도 역시 수미상관식 구성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로 시작했죠. 끝날 때는 약간 변주를 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것도 수미상관식 구성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 기승전결식 구성 방식입니다. 이 기승전결식 구성 방식은 한시, 즉 사언절구의 한시 작법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시의 내용 전개를 네 단계, 기승, 전결, 기, 서두, 결, 마무리, 그리고 전결, 본론, 이렇게 본론을 본론 1, 본론 2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한시적 작법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 예컨대 이육사 같은 시인. 이육사는 어렸을 적부터 그 한학자였던 조부에게서 한학교육, 한시 작법을 교육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사단 형식의 기승전결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여기에 해당하죠. 한용운 시인도 대표적인 한학자였습니다. 님의 침묵. 첫 번째 기. 님과의 이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승.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슬픔이 심화되죠. 그런데 전. 님이 같다고 슬퍼하고 울고만 있는 것은 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그 슬픔의 힘을 희망의 정수박이로 옮겨 들어 부었습니다. 즉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키죠. 마지막 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님과의 만남. 님은 갔습니다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어떤 새로운 현실인식, 그죠? 새로운 인식이 생기죠. 그래서 님의 침묵은 결국 기승전결식 구성도 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식 구성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의 중요 표현 기교의 하나인데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입니다. 감정이입은 시적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옮겨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대상이 화자의 정서를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화. 그래서 감정이 어떤 관계? 등가적 관계. 감정이 동화됐기 때문에 내 감정과 사물의 감정이 등가, 같은 값입니다.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지금 사슴이 슬피 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과의 사별의 아픔을 느낀 화자가 슬피 우는 것이고 그 화자의 감정을 사슴에 옮겨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슴과 화자의 감정은 정서적 등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김소의 초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여러분,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이 감정이입이 결국 객관적 상관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다만 객관적 상관물에는 감정의 일치도 있지만 그럼 감정의 일치는 뭐가 된다? 감정이입이 되겠죠. 하지만 자, 감정의 일치가 아닌 감정의 대조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해서 객관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일치는 일종의 뭐가 된다? 이건 감정이입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윤동주의 별해는 밤 보겠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이 벌레가 뭘 안다고 슬프겠습니까? 사실은 벌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감정이입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객관적 상관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의 대조 관계입니다. 펄펄 나는 적괴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런데 어때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펄펄 나는 꾀꼬리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운 감정이 대비되면서 부각되고 있죠. 그죠? 감정의 대조관계죠. 이런 것도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감정의 대조관계 동안 객관적 상관물 더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박봉우의 휴전선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박봉우의 휴전선, 분단의 비극을 그린 작품인데 보세요. 더 이상 고구려의 기상은 내려오지 않고 삼국통일의 이야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북분단의 비극적 현실이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별들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죠. 분단된 남과 북에 비해서 별들은 자유롭죠. 분단된 남과 북, 자유로운 별들. 서로 무슨 관계? 대조적 관계, 객관적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적 어떤 화자와 관계된 정서 그리고 태도, 어조 등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상 전개 방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의 이해는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의 어조, 태도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화자의 어떤 생각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결국 시에 대한 이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은 주요 작품으로 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